이 책을 집필하는 도중 나는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매니너드 허친스 총장에게 어떻게 걱정을 해소하는지 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치어스 로벅의 사장이었던 줄리어스 로젠월드가 말한 레몬이 있으면 레몬수를 만들어라라는 교훈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육자가 지표로 삼고 있는 교훈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가령 그에게 레몬을 주면 그것을 버리고는 나는 실패했다. 이것은 운명이다. 이제 기회는 없다. 고 말한다. 그리곤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레몬을 받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자문한다. 이 불행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레몬을 레몬수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한평생을 인간과 잠재 능력에 대해 연구를 해온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놀라운 장점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명제를 참으로 훌륭하게 실행한 부인을 알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델마 톰슨으로 지금도 뉴욕에 살고 있다. 다음은 그녀가 이야기해준 흥미로운 경험담이다. 전쟁 중 제 남편은 캘리포니아의 모제이브 사막 인근의 육군훈련소에 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가까이 있기 위해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방이 싫었습니다. 아주 싫었습니다.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남편은 모제이브 사막에서 훈련에 참가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선인장 그늘 아래도 화씨 125도가 넘는 심한 무더위가 계속되었고 이웃이라야 영어를 모르는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이라 도무지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바람이 거세 음식은 물론 입과 코에도 모래가 서걱거렸습니다. 저는 너무도 비참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보다 차라리 교도소가 낫겠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답장은 겨우 2줄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두고 그 말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이 내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으니까요. 두 사나이가 교도소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땅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 글을 몇 번이나 되풀이 읽으면서 나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자고 결심했습니다. 별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나는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옷감이나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도 팔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내게 무조건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선인장, 유카, 여호수아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모트 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사막의 일몰을 바라보며 몇백만 년 전 사막이 바다였을 때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모제이브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비참한 경험을 내 생애의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의해 자극되고 흥분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흥분하여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만든 교도소의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델마 톰슨 씨, 당신은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 그리스인들이 가르쳤던 오래된 진리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20세기에 와서 이것에 대해 재론하고 있다. 행복은 대부분의 경우 쾌락이 아니다. 그것은 대개 승리인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성취의 성공은 레몬을 레몬수로 바꾸는 데서 오는 승리다. 레몬을 레몬수로 바꿀 수 있었던 행복한 농부를 만나러 플로리다를 방문한 적이 있다. 처음 농장을 구입했을 때 그는 좀처럼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토질이 워낙 거칠어서 과수를 재배할 수도 없고 돼지를 키우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곳에 사는 생명이라곤 작은 가시나무와 방울뱀 뿐이었다. 그러다 그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즉, 이 쓸모없고 귀찮은 땅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방울뱀을 이용하자는 생각이었다. 기상천외의 생각이었다. 그는 방울뱀 고기로 통조림을 만들었던 것이다. 몇 년 전 내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엔 방울뱀 농장을 구경하러 오는 여행자들이 1년에 20만 명을 넘는다고 했다. 아무튼 그의 사업은 성공했다.
독사의 이빨에서 뽑은 독은 항독용 약품 재료로 연구소로 보내졌고 가죽은 구두와 핸드백 재료로 비싼 값에 팔렸다. 아울러 뱀고기 통조림은 세계의 미식가들에게 팔려나갔다. 나는 그곳에 그림 엽서를 사서 그 마을 우체국에서 붙이기도 했다. 그 지방은 독 있는 레몬을 레몬수로 바꾼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플로리다 주 방울뱀 마을로 이름을 바꾸었다. 나는 끊임없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을 발휘한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 신들을 배반한 12사람의 저자 윌리엄 보리소는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이익을 자본으로 만들지 않는 일이다. 그런 짓은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진실로 중요한 일은 손실에서 이익을 올리는 일이다. 그러자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 점이 지혜로운 사람과 바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보리소가 이 말을 한 것은 철도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후였다. 아울러 나는 두 다리를 잃고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벤 포트슨이라는 사람으로 나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호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다.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두 다리가 없는 사나이가 휠체어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그는 내게 부딪히지 않게 좀 비켜달라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그리곤 쾌활하게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움직여 밖으로 나갔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도 그 쾌활한 장애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의 방을 찾아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929년의 일이었습니다. 정원 콩밭에 말뚝을 꽂으려고 호두나무를 베러 갔었지요. 자른 나무 막대기를 자동차에 싣고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막대기 하나가 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핸들을 급히 틀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제 방 밑으로 굴러떨어지며 나무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척추를 다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4이었는데 그 후로는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습니다. 24세의 일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운명을 맞다니.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그렇게 쾌활하게 지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때는 화가 치밀어 길길이 날뛰며 반항하고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반항은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저를 배려해주는 것을 알고 저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사고가 참혹한 불행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기뻐할 정도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충격과 원한에서 회복되자마자 그는 곧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훌륭한 문학을 가까이 하게 되어 14년 동안 1400권의 책을 독파했다. 그 덕분에 그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한 인생을 만나게 되었다. 또한 음악과도 친하게 되어 교향곡에 심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세상을 지켜보고 사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얻고자 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정치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공공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며 휠체어로 유세를 다녔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도 그를 알게 되었다. 현재 벤 포트슨은 조지아주의 국무담당관이다. 나는 지난 35년 동안 뉴욕에서 성인 강좌를 해오면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강좌의 수강생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큰 약점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고졸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수강생들에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한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부친상을 당했을 때는 친구들이 돈을 모아 관을 마련해야 했을 정도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우상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밤 11시까지 상리를 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소녀는 마을의 교회에서 연극에 출연했다가 흥미를 느끼곤 대중연설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정치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30세 때 뉴욕의 주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직책을 수행할 준비가 부족했다. 그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고 내게 고백했다.
그는 찬반 투표와 길고 복잡한 법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그것들은 마치 미개인의 언어로 적은 난해한 암호문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숲속에 발을 들여놓은 일도 없이 삼림법위원회 위원에 뽑혔고 은행거래도 없이 주립은행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책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은 어머니에게 쓰라린 패배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을 딛고 하루 16시간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무지라는 레몬을 지식이라는 레몬수로 바꿔보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일개 지방 정치가에서 범국민적인 인물이 되었다. 뉴욕타임즈가 그를 가리켜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민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그가 바로 알 스미스다. 알 스미스는 독학으로 정치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뉴욕주의 정치에 관한 최고 권위자가 되었고 4번이나 뉴욕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이런 기록은 아무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28년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 올랐으며 콜롬비아, 하버드 등 6개 대학이 초등학교 졸업에 그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체의 초인에 관한 법칙에도 궁핍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초인이다. 라고 했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경력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즉 약점이 노력과 성공의 자극제가 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다. 고 말했다. 분명 그렇다. 밀턴은 장님이었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시를 썼으며 베토벤은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음악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헬렌 켈러의 놀라운 생애 역시 장님과 기머거리라는 약점에 자극되어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차이코프스키가 비극적 결혼에 의해 자살 직전까지 쫓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생활이 슬프고 우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부르의 명작 비창을 작곡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 만일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가 고난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부르의 소설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간의 과학적 관념에 혁신을 가져온 학자는 내가 병약자가 아니었다면 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점이 놀랄 만큼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한 찰스 다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내가 심한 병약자가 아니었더라면 그토록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윈이 영국에서 출생한 날 또 하나의 어린아이가 켄터키주 숲속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그도 또한 자신의 약점에 의해 도움을 받았는데 그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만일 그가 상류 가정에서 자라났더라면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학사가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더라면 게티즈버그에서 연설한 부르의 명언은 그의 가슴속에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두 번째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고귀한 연설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연설은 일찍이 인류의 통치자가 했던 것 중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연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 것이며 만인에게 자애를.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힘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북풍이 바이킹의 적을 만든다. 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인생에 대한 일종의 격려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하고 유쾌한 생활, 안일함 따위가 인간을 착하게 만들고 행복을 준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인간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자신을 가련하게 여긴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인간이 자신에게 책임을 지게 되면 행복은 선악과 악을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북풍이 해적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 레몬을 레몬수로 바꿀 만한 희망을 잃었다고 해도 일단 도전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즉 실행한 만큼 얻으며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공할지도 모른다. 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는 시도만으로도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창조적인 에너지를 해방시켜 우리를 활발하게 하며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나 우울한 기분을 없애준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오레 브르는 파리에서 연주를 하던 중 현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브르는 당황하지 않고 세 줄로 연주를 마쳤다. 그것이 인생이다.
어연이 끊어져도 새 현으로 탈 없이 끝마치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은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 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다. 어쩌면 인생 이상, 즉 빛나는 인생인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윌리엄 보리스의 말을 동판에 새겨 국내의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걸어놓고 싶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이익을 자본으로 만들지 않는 일이다. 그런 짓은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진실로 중요한 일은 손실에서 이익을 올리는 일이다. 그러자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 점이 지혜로운 사람과 바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 지켜야 할 6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운명이 레몬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레몬수를 만들도록 노력하라.